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가서 있던 일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두 번은 겪지 못할 추억이지요. 혼자 소중히 간직해봐야 뭐 하나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시험 점수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들한테까지도 말이죠. 그 말을 진짜라고 믿고 다 늦어서 수능 준비를 했지만 결국 이도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그 학교 가니까 저랑 비슷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뭉쳐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지방대라 부모님 눈치 볼 일도 없다 보니 정말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해본 것 같네요. 매일매일 상대방을 바꿔가며 놀다 보니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여자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약이 되었죠. 그때부턴 같은 학교가 아니라 타 지역 다른 학교 여자들하고 만나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니 근처 공단에 있는 직장인들을 꼬셔내 놀기 시작했고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 소문을 듣고 저희랑 놀고 싶다고 먼저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좀 잘 사는 집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게 입소문을 타서 위로 20살까지는 전부 다 커버치면서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술과 여자 없이 지낸 날을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 지냈더랬죠. 젊어서 놀아야지 않겠냐며 친구놈들하고 같이 군대도 연기해가며 놀러 다녔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그걸 어떻게 뻐길 수가 없었으니 결국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나둘씩 군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 혼자만 남더군요. 혼자만 남으니 셋이서 놀 때 마냥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셋이서 팀워크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깊은 사이도 아닌데 단둘이 만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마음 잡고 공부나 해볼까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군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노는 걸 못할 뿐이지. 개 중에는 저랑 합이 잘 맞는 여자들이 덜어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항상 저는 5분 대기조였었죠. 물론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몸은 달아오르는데 풀 곳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여자라고는 병사식당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 가끔,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손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여군 간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 뿐이었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쌓인 걸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와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나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득도를 하고 온 것인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놀 만큼 놀았지 않냐고 공부해서 점수 관리하고 취직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정신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면 학교 편입부터 해야 하는 거 모르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갔을 때 군대를 같이 가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봤자 야속하게 지나가 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희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서울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이제 용돈 받는 생활도 끝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저희 미래를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도무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사람 없어서 허덕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말도 다 뻥인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노력이라도 했으면 적당한 회사라도 찾았을 텐데 자격증 공부한다고 등록한 학원에 가니 다 스펙 쌓을 겸 연애도 할 겸 해서 학원문을 두드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하라고 등록한 학원, 거기엔 공부를 하는 저는 없었고 대신 얼마 안 되는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 짧은 연애를 즐기기 위해 여자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자격증 하나 딸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었었죠. 학원 간다고 아침나절에 나가서는 술에 떡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니 보통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숙학원을 끊어줄 테니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착한 아들이라 믿고 계셨던 거죠. 요즘은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지만 박봉이라 메리트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때는 누가 뭐래도 공무원을 최고로 쳐주던 시기였습니다. TV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로 유행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대세였죠. 결국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보수적인 스케줄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금지시켜놓은 연애를 꼭 거기서 해야만 싶었는데 몰래 어디서 술을 구해와서 나름 청춘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나요?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하지 말란 연애를 시작했고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시험을 쳐보기도 전에 쫓겨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니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수도 딱 3명만 받는 거고 해서 여기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1분과 제 옆방에서 지내는 여수님이 1명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수비범이 밖이었고 그나마 여수님이 나이가 어린 편이었지만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도 없었으니 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한두세 살 아래겠거니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밀어놓으니 그냥 어릴 적 학교에 한두 명 있는 좀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딱히 관심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인 건 제가 의식을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봤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그때부터 조금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절로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네가 맡아라 서로 미루는 모습에 더 이상 속세에 미련이 없어서 떠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속세를 떠나 번뇌를 이겨내면 젊어지는 건가? 술하고 고기 안 먹고 풀만 뜯어먹는 게 동안의 비결인가? 이걸로 책이나 하나 내볼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이 스님이 여자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면 응당 머리가 길어야 한다. 화장을 해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했던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기숙사 학원 다닐 때보다 능률이 쑥쑥 올랐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조금 먼 발치서 보니 그녀의 밑머리가 완벽히 가려져 있었고 추운 날씨 때문인지 그녀의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또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나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죠.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고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마음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불이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엔 그녀 옆에 제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더군요. 오랜 금욕생활 때문인가 과감했다가 또 소극적이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지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녀가 먼저 저를 찾더라고요.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2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했는데
결국엔 제가 버티다 못해 절에서 나오고 공무원 준비는 그때 이후로 때려쳤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직장도 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애인도 있는 그럴듯한 남자가 되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마다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마음의 병 때문에 속세를 떠나 부처님에게 귀한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에겐 쉽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과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는 만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물 흐르듯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밝히는 만큼 모쪼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25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실한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은 1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제게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지만 딱 하나 큰 불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속궁합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벌써 끝이야? 미안해. 오늘은 피곤한지 그게 잘 안 되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제대로 부부관계를 가진 날이 손에 꼽는다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 미안해, 여보.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우리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은 신혼 초와는 다르게 부부관계가 뜨뜻미지근해지더군요. 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기보다는 밤마다 줄기차게 야식을 먹어댄 남편이 20kg이나 넘게 살이 쪄버린 후 잠자리에서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성욕이 활화산 같았던 저에겐 이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노력해보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제가 계속 타박을 하니까 금세 죽는 것이라며 제 탓으로 몰아가더니 결국엔 부부관계를 거부하더라고요. 전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니라 돌부처랑 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쌓인 욕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 홍대나 이태원 클럽 같은 곳을 찾아가 저의 잠자리 파트너를 물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외간 남자와 몸을 섞으며 관계에 대한 즐거움을 탐닉하기 바빴죠. 죄의식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관계가 안 되는 남편 대신 욕구를 풀 수 있었으니 어떤 면에선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쌓인 성욕만 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자극적인 욕구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무언가에 푹 빠져버린 사람처럼 아무리 이성적으로 자제하려고 해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꽃을 찾는 꿀벌처럼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갖은 곳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한 명하고 하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여러 명을 초대해서 욕구를 푼 적도 있었죠. 머릿속으론 가정 있는 여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등을 켰지만 본능은 저를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 마치 성도착증 환자처럼 매일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생활을 몇 년이나 몰래 지속해왔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에게 그만 발각되고 말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갖은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상현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뭐에 홀려서 미쳤었나 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상현이 두고 어떻게 살아. 제발 용서해줘, 응? 네 입에서 용서해 달란 말이 나온다는 게 더 가증스럽다. 네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어? 상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나중에 자기 엄마가 말 못할 정도로 저질스러운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마음 같아선 당신이란 인간 잘긴잘긴 부숴버리고 싶지만 애 생각해서 이 정도에 그치는 거니까 조용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생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제 신세가 이 지경까지 몰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제 죄를 씻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러운 제 욕망을 억누르고 지은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출가를 한다는 건 머리를 깎고 승복만 입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행자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승려격인 3인이 그리고 정식 승려가 되기 전 2년 동안이나 자격 여부를 가리는 십차군이 생활까지 정말 지난하고 혹독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 일이죠. 남자는 십차군이 과정이 없으니 여자가 스님이 되는 일이 훨씬 더 고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엄격한 계율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 힘든 기간을 거치면 비로소 비군이라고 불리는 여자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갖은 고난 끝에 그 과정들을 모두 마친 후 비구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이 될 은사 스님을 찾아 미리 알아본 절로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받아주시면 전 은사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정식 여승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 스님은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맞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좋은 주지 스님을 만나는 것도 자신의 복이었죠. 제가 찾아간 그 절은 여승을 받아주었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전 잔뜩 기대감을 갖고 주지 스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주지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사찰은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신도들이 걸음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 대신 스님들 심심하지 말라는 듯 산짐승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수양을 하라는 듯 고요함도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선 썩 괜찮은 사찰이죠. 네, 스님,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쾌히 저의 은사 스님이 돼주겠다고 허락한 주지 스님 덕분에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구니가 된 이상 과거의 더러움과 죄책감을 씻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주지 스님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으며 비구니로서의 삶을 차근차근 밟아갔습니다. 제 은사 스님이 되어주신 주지 스님은 마치 사찰의 고요한 바람처럼 차분하고 평온한 분이셨어요. 한눈에 봐도 연배에 비해 수양이 깊은 스님이셨죠. 그런데 지혜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친절한 말투로 제게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승이 되기 전 숱한 남자들과 만나면서 남자의 외모에만 시선이 갔다면 주지 스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남자의 매력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주지 스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박학다식한 지혜가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과 사려가 깊이 배어 있었거든요.
전 어느 날부턴가 주지스님을 만나는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감정을 느꼈어요. 주지스님은 불가에 귀의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은 통계학이었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스님이 되신 건데요? 속세에 있을 땐 돈과 명예가 최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전 이 세상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겪고 난 이후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여생을 부처님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주지스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루라도 스님을 보지 않으면 안달이 날 만큼 빠져들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에 빠져 육체적 쾌락을 일삼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불법과 승가에 의지하려던 제가 오히려 주지스님에게 욕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제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주지스님에 대한 마음을 꽁꽁 숨기며 버텼지만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주지스님에게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죠. 주지스님은 코가 참 오뚝하게 잘생기셨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멋진 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꼭 영화배우 같다니까요? 고맙습니다. 남자 코가 잘생기면 그것도 잘생겼다는 말이 있던데 주지스님도 다르지 않겠죠? 되게 궁금하네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어머,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웃자고 한 농담인데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주지스님에게 진한 농담을 스스럼 없이 건네며 제 마음을 슬쩍슬쩍 비췄습니다. 일종의 추파를 던지는 방법인데 그러면서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기술이었죠. 사실 주지스님에게 그런 야스러운 농담을 한다는 건 자칫 크게 문책을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지스님에게서 돌아온 반응이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하시더니 나중엔 제 농담에도 실웃음을 흘리며 은근히 받아치시는 겁니다. 주지스님의 반응을 보며 제게도 희망이 있다고 100% 확신했어요. 그리고 환한 달덩이가 높게 뜬 어느 날 밤, 전 결심을 하고 주지스님이 머무시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주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스님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뭡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속세를 떠나 간신히 이곳까지 흘러왔는데 이곳에서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분을 만났으니 어쩌면 좋겠어요? 오늘 절 괴롭히는 번뇌를 지우지 않으면 전 이곳에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를 꼭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갑자기 승복은 왜 벗으시는 겁니까? 어서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스님. 전 아무래도 오늘 큰 죄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죄값은 꼭 받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전 그날 밤 주지스님과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분히 제 의도적인 행동이었지만
주지스님도 결국 절 받아들이시더군요. 모든 욕망을 속세에다 벗어던지고 온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주지스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그건 과거 비구니가 되기 전에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종종 야심한 밤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불태우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해가 뜨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돌아갔죠. 그 아슬아슬한 관계는 마치 깊은 늪 속에 발목을 담근 듯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 또 그 다음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로의 육체를 갈구했어요. 하지만 사찰이라는 특성상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린 사찰을 벗어나 시내에 있는 모텔을 찾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시선에 발각이 될까봐 승용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죠. 전 찰랑이는 가발을 민머리 위에 씌운 뒤 주지스님의 팔짱을 끼고 자연스레 모텔에 출입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비구니가 아니라 20대 아가씨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전 주지스님과 몰래 즐기는 유희가 너무나 좋았지만 주지스님은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간 당신이 쌓아왔던 명성과 덕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따로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겠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발각되면 어쩝니까? 모텔에서 쓰는 카드도 사찰법인 카드인데 혹시 회계 담당 종무원이 카드 내역이라도 확인한다면 분명 큰일이 날 겁니다. 어차피 출장 때문에 숙박업소를 이용한 거라고 하면 그만인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오는 모텔은 카드 기록이 음식점으로 나오는 곳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스님, 이제 우리 사이를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어요. 이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이거야 원? 날이 갈수록 스님의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절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점찍은 남자를 놓아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절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오기가 생겨 더 집착하게 됐어요. 어제는 같이 나갈 수 있었는데 왜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셨어요? 주지스님이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스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엊그제 회계 담당 종무원이 카드 내역에 관해서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텔에 많이 다녔냐고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들에게 금방 우리 관계를 들키고 말 거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젠 우리 사이는 되돌릴 수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홍상수 김민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까발릴 거라고요. 스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제가 너무 곤란해진다고요. 불안해진 주지스님은 눈동자를 마구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항상 잔잔한 호수 같았던 스님의 평정심은 와르르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총명했던 눈빛은 흐리멍덩해졌고 진중한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주지스님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남자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쇳덩어리에 찬물을 확 부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순간 주지스님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종무원의 조사로 결국 우리 두 사이는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사찰뿐만 아니라 종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주지스님은 책임을 피하지 못했어요. 큰 징계를 받은 주지스님은 주지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주지스님과의 영문으로 파계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여승이 되었지만 저는 좌절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엄격한 규율을 지켜도 되지 않았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욕정을 채우며 살아도 되었으니까요. 사찰에서 쫓겨난 저는 다시 속세로 돌아와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전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 무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귀에 닳도록 듣고 수양에도 몰랐던 깨달음을 속세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전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면 스님 한 분이 운영하는 오지 절을 찾아다니며 수총각 스님들을 꼬시는 다소 변태 같은 취미도 생겼죠. 절 욕하실진 몰라도 저는 지금 인생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와 관계를 가졌던 주지스님은 몇 년 뒤 한국을 떠나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론 주지스님에게 조금 미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 주지스님의 인생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 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저는 얼마 전 핸드폰을 보다가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한테 푹 빠졌습니다. 다들 어찌나 몸들이 좋던지 장근육이 저를 홀딱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이밍 하는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만 입는지, 그리고 다들 몸매는 왜 또 그렇게 좋은지 아주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즐겼습니다. 맨손으로 암벽을 오르는 것도 신기반기했지만 여자분들 몸매 보는 맛에 더욱더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홧김에 클라이밍을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일 끝나면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해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클라이밍 하러 가서 보니 정말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남녀 혼성 비율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다녀야겠다. 여기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해야겠다 마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았습니다.
역시 여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남자분들도 더 몸매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깔짝깔짝 암벽 타는 연습을 했고 주로 사람들 하는 거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구경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잘 흘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 구경하러 간 거지요. 여자들 몸매 보러 갔습니다. 다니다 보니 누나, 형들, 동생들이랑 같이 술도 자주 먹고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금방 친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더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 게임에 빠진 페인들 등등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술조들만 남았습니다. 5명에서 6명이 멤버였는데 여기서 여자가 반이 넘었답니다.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지 여자 30은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다들 놀자예요. 암튼 멤버 중에서 연상 누님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저는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은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동생으로서 귀여워서 그런 건지 뭔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오해할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다 같이 술 먹다가 1차가 끝나고 다 집으로 갔는데 이 누님이 한 잔 더 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누나가 술 사주니까 한 잔 더 얻어먹고 갈까 하는 생각에 간다고 했습니다. 야, 어디로 갈래? 노래 부르면서 술 먹을래? 아니면 그냥 술만 먹을래? 누나, 그냥 술이나 한 잔 더 해요. 술요. 그래? 둘이 노래 부르면서 술 먹기는 좀 그렇지? 네, 노래방은 나중에 사람들 많을 때 다 같이 가요. 그럼 소주나 먹으러 가자. 해물탕에 소주 한 잔 할까? 좋죠. 2병만 더 먹고 가요. 알았어, 많이 안 먹일게. 적당히 먹고 가자. 나도 내일 출근해야 된다. 네, 누나. 근데 누나 술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 아니 여자분들 중에서 누나가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술 좀 먹지. 잘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먹다 보니 술이 늘더라. 너도 나랑 술 계속 먹으면 나 정도 되는 건 시간 문제일걸? 그럼 누나랑 계속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먹어도 좋겠다. 맨날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지. 난 재미없는 애랑 잘 안 마셔. 너는 재미는 없지만 착하고 누나 말 잘 들으니까 편해서 너는 일단 당분간 누나랑 자주 마시자. 누나, 근데 그렇게 먹고 운동하면 운동이 돼요? 회사는 지장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을 해서 별 문제 없어. 다 적응하잖아. 암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셔. 네, 누나. 벌써 2병이나 마셨네. 이제 갈까? 너 취하는 것 같은데?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계속 들어가네요. 더 먹을까요, 누나? 너만 괜찮으면 더 먹고. 더 마실래? 네, 좋아요. 근데 누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누나 몸매가 다른 누님들보다 훨씬 좋은데 뭐 비결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하는데 어떻게 몸매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건 말이야, 술만 먹으면 이렇게 유지가 돼.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녁에 술 먹고 그게 끝이야. 근데 누나는 원래 이렇게 예뻐요? 뭐라고? 이거 취했나? 듣기 싫은 말은 아니니까 일단 고맙고 그냥 평범한 걸 아니니? 아니, 누나 엄청 예뻐요.
제가 술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하러 가면 누나 얼굴밖에 안 보이던데요? 이 아우른 놈의 새끼, 지금 나 꼬시는 거야? 뭐야, 작업?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누님한테. 근데 누나, 연아 만나보셨어요? 혹시 연아도 만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술에 많이 취했는지 평소 관심 있던 누나한테 엄청 들이댔습니다. 연아 한 명 사귀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얼마 못 가고 헤어졌어. 아, 그렇구나. 저는 안 되겠죠? 뭐 하는 거야, 너? 나 떠보는 거야? 뭐야? 농담이에요. 사실은 진심도 조금 섞여 있고요. 누나처럼 이쁜 사람이 남친이 없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나 남친 있어. 이슬이. 술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데이트하고 있지. 근데 너 나한테 관심 있구나? 돌려 말하지 말고 남자답게 누나, 나 누나한테 관심 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왜 말을 못해? 아니, 그래도 누나의 성향을 알아야 뭐 말을 꺼내던가 말던가 하죠. 근데 관심 있다고 하면 만나줄래요? 저는 연상이 좋더라고요. 포근하고 엄마 같고 참 좋아요. 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찌찌나 더 먹고 와. 아, 그게 아니라 포근하고 잘 챙겨줘서 좋다고요. 술이나 한 잔 먹자. 네, 누나. 이제 그만 먹을까? 취하네. 시간도 좀 됐고. 누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더 안 드시면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됐어. 나 택시 타고 가면 돼. 뭐하러 같이 가. 네가 뭐 내 남친이라도 되냐? 그리고 나보다 네가 더 취해 보이거든. 저 안 취했어요. 그럼 누나 데려다 주면 오늘부터 남친이 되는 거예요? 오, 요놈 봐라. 훅 들어오네. 누나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계속 찍어봐야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야, 그럼 오늘 너 한 병만 더 마시고 나 데려다 줘. 그럼 생각해볼게. 콜! 좋아요. 마지막 한 병을 마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을 챙기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결국엔 누나한테 술도 지고 필름이 나가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었어요. 누나가 내가 너무 취해서 숙박업소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고마운 누나. 일어나서 누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어제 제가 너무 취했었나 봐요. 누난 잘 들어가셨어요? 뭐 미안해하기는. 너 어제 너무 취해가지고 집 안 간다고 해서 그럼 숙소 가서 자라니까 알아서 잘 올라가던데? 아, 그랬어요? 아무튼 미안하고 고마워요. 미안해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술 살게요. 좋지. 이따가 일 끝나고 보자. 퇴근하고 누나를 만나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어제처럼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고 2차는 노래 부르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계속 마셨어요. 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게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신나게 놀게 되더라고요. 누나랑 거리낌 없이 놀다 보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좋았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 제 얼굴이 빨개졌는지 누나가 귀엽다며 잠깐 옆으로 오라고 했고 옆에 다가가니 누나가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누나도 술에 많이 취하고 노래에 취하고 이 분위기에 취했는지 눈이 살짝 풀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닌 척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뽀뽀를 하고 나서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저는 술에 취하기도 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입을 맞춘 우리는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옮기자마자 서로를 원했는데 운동을 계속한 사람이라 그런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암벽만 잘 타는 게 아니었고 사랑도 잘 타는 누님이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지치는데 누나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아침까지 쌩쌩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나와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현재까지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직진을 해야 되나 봅니다. 다들 용기 내서 고백하고 이쁜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전 남친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해서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이지만 제가 저지른 행동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 저는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첫 출근을 하는 날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남친도 입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서로 보고 약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딱히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 하는 회사 생활인데 괜히 전 남친 여친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여자 직원은 저 하나고 다들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다들 친절하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탕비실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타고 있는데 전 남친이 들어왔어요. 일한 지 3일이 되었는데 딱히 사적으로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른, 할만해? 잘 지냈지? 아직까지는 할만해. 나야 잘 지냈지. 근데 왜 갑자기 아는 척이야?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사귀었던 사이인 거 알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래서 오빠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를 가십거리 만들지 말고 우리 지금처럼 지내자. 까칠하기는. 알겠어. 따로 아는 척 안 할게. 저는 최대한 전 남친을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회사 대리님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내 커플이라 처음에는 비밀로 사귀기로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얘기를 할 때 전남친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 남친이 자꾸 제게 잘해줬습니다. 뭔가 질투가 나서 그런 건지 예전 사귈 때 분위기를 내면서 잘해주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옛날 일을 꺼내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정아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지? 점심은 정아 너가 좋아하는 거 먹자고 얘기할까?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예전 우리가 좋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분명했고 다시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란 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정리하라고 박 대리님이랑 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 퇴근을 하고도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애 후 박 대리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우리 회사 1호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회사 직원분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 전남친도 물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이며 술이며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직원분들은 휴지, 세제, 공기청정기까지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넉넉히 해주셨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술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며 잘 드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간다며 원래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잡고 왔는지 엄청 마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장단을 맞추며 술을 마셨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술을 더 잘 마시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집들이에 온 사람들 중 5명은 가고 3명이 남아서 술을 더 마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뻗었고 저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박 대리가 신혼여행 가서 힘을 너무 썼나 봐. 새 신랑이 벌써 취해서 들어가는 게 어딨어. 부장님, 저 사람 원래 술 약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같이 마셔드리니까 저랑 드세요. 내가 이래서 정아씨를 좋아해. 짠하자고. 그렇게 부장 잔단에 맞춰 술을 마셨고 다들 거실에 뻗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고 취한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일어났고 전 남친은 그런 저를 따라 일어나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늘 보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더라. 내가 온다고 해서 신경 쓴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잘하는 음식들이라 준비한 거야. 착각하지 마. 정아야, 나 네가 박대리랑 결혼해서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그랬어.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얼른 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래. 다들 어차피 취해서 몰라. 신혼여행 가서 즐거웠니? 우리 정아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전 남친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손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나면서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그만해. 어때? 나만큼 너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 좋았잖아. 점점 더 저를 자극하는 전 남친이었고 저에게 입을 맞추며 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저도 취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오늘 일은 단 한 번의 실수일 뿐이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잊고 이 방문을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 너무 좋았어. 나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돌아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전 남친은 갔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서